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으로 1명이 더 늘었고 서울 지역의 60%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버리면서 인명피해와 피해 규모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울산 울주와 전북 무주 지역의 산불은 완전히 진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의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공부를 잘하려면 반복학습과 무거운 엉덩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에는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오늘 한낮의 과학실 코너에서는 기억력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2부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지금 같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대상포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늘면서 인명피해와 피해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대본 브리핑인데요. 인명피해가 사망자 28명, 중상자 9명, 경상자 28명. 총 65명 인명피해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산불이 지금까지 집계만 봐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로도 인명피해, 피해 면적 모두가 사상 최대 규모인 거고요. 다행히도 전북 무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 온양 이쪽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경상권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북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4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고요.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 평균 진화율이 85%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계한 것보다 22%포인트나 그래도 늘어났고요. 이번 산불이 유독 빠르게 확산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도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네. 근데 경북 의성에서 산불 시작한 게 시간당 8.2km 속도로 뻗어나갔고요. 이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소방관들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또 터전을 잃으셔가지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피소 생활이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다행히 화마가 비껴간 지역에서도 얼마나 또 불안하시겠어요. 네. 예, 또 이제 생활하기에도 단전, 단수, 교통 통제, 그리고 연무도 많이 껴서 숨쉬기도 좀 힘들 그런 일상생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 산불이 해안까지 휩쓸면서 단전과 단수가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산불 발생 이후에 벌써 6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재민들이 점점 대피소 생활에 지쳐갈 때라서 임시 주거시설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이 산불을 진압할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정말 바라고 바랬던 비가 잠깐 내렸어요. 근데 그것도 1mm가량 내렸고 정말 많이 온 지역도 3mm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양이었는데 근데 이마저도 이거라도 비가 내려줘서 어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국은 주불이 진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오후에 바람이 분다면 다시 불길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 내린 비가 그 촉촉해지기도 했지만 연무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시야를 조금 더 전날보다는 지금까지보다는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네. 기온도 조금 떨어뜨려서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내려주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늘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오후에도 강풍이 이제 태풍급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강한 바람이 예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급 강풍이 불씨를 멀리 날려보내면 댐이나 하천 이런 방화선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던 산불 감시원이 귀가하던 길에 숨진 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에 발견됐습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차량에서 이 산불 감시원 A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분이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지난 25일에 그 산불 진화 현장 영덕에서 투입이 됐고 당일 저녁에 자택 쪽으로 귀가를 했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경찰은 이 A씨가 귀가하던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화성시 태행산 정상에 폐기름으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이 흩뿌려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네, 경기도 화성시 태행산 정상에 있는 나무데크인데요. 여기에 정체불명의 기름통과 또 액체가 흩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가봤더니 그게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였고요. 그게 흩뿌려져 있던 거예요. 경찰은 며칠 전부터 이 물질이 뿌려져 있었다는 등산객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KBS 1텔레비전 특집 KBS 정오뉴스 연결해서 저희가 산불 관련 소식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길게 번져나갑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에서도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불을 옮겨 붙이며 논을 태웁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산불을 우려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산림 인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햇짐이 막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바람이 막 날리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읍면별로 담당 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장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제도 있었고, 진짜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들이 있었어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3분의 1은 논밭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2km를 날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풍이 불기 때문에 2km보다 훨씬 멀리 불씨가 산림보호법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 울산 울주와 전북 무주의 산불은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가장 피해가 큰 경북 북부의 진화율도 85%까지 올랐지만 아직도 긴 화선이 남아있습니다. 산림청은 확산세가 누그러진 오늘이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경북은 24명, 경남에서는 4명 등 모두 28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림난 4만 8천 헥타르와 주택 2,200여 채가 불에 탔고 대피한 주민 가운데 8천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연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불 대응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을 놓고선 서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시위에 나선 강경 대응에 나선 미 정부가 시위 관련자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인 한국계 학생 1명도 이민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당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검문 대상이 될지 예상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임상섭 산림청장이 현장 브리핑을 진행하고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오늘 중 주부를 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지난밤에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일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헬기는 산림청 19대, 지자체 20대, 소방 12대, 군 32대,
경찰 5대 등 총 88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 인력은 5,587명, 진화 차량은 695대 등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진화 대원분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산불 확산을 차단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 지역의 주요 시설물은 현재로서는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5개 시군, 6개 시군 모두 금일 내로 주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기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하려고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또 산청 하동 지역도 지금 많이 진전이 있어서 거기가 진전이 되면 자원들을 재배분해서 이쪽 쪽으로 집중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산불 관련돼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기는 했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내린 비 도움이 됐는지 궁금한데, 우선 우리 주력이 헬기니까 네. 헬기 진화 이런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2가지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비가 내리니까 화염의 강도, 그러니까 화염의 높이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직접 진화할 수 있는 크기로 작아졌기 때문에 어젯밤에 진화대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진화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진화율을 22%로 올려서 평균 진화율이 85%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연기가 사라지고 또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이런으로 해서 시계가 아주 잘 확보가 돼서 지금 공중에서 진화하는 조종사분들이 불을 잘 찾아낼 수 있고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 산림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헬기가 88대 투입돼서 네. 지금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금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불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왔던 터라 확산 속도도 좀 더딜 테고 네. 주불을 잡는데 네. 완전히 불을 끄는데 아주 크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또 전해드렸듯이 무주 산불하고 울주 산불이 꺼져서 네. 거기 있는 헬기들이 일부는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5개의 의성 산불이 5개의 시군에 걸쳐져 있는데, 지금 산림청의 목표는 이 중에서 3곳 정도는 오전에 주불 진화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기 진화 자원, 그다음에 지상 진화 자원들의 집중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상 앞서서 저희 이제 뉴스에서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까 산불 진화 작업이 지상에서 이 산불에 대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피로도 이런 것도 참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6일, 7일을 이제 계속 투입을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야간 작업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좀 이번 기회를 오늘을 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그래도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총 동원해서 많은 부분을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1텔레비전 특집 정오 뉴스 연결해서 산불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일단 오늘 시점으로도 3월 넘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월 되면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독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어서 그럼 여기서 2명이 퇴임을 해서 빠지게 되면 6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물론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8인 체제로도 정당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럼 6인 체제니까 그러면 정당성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명 퇴임하기 전에는 선고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원래 계속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우세하고, 그런데 워낙에 선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정말 가지각색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재판관들이 퇴임까지도 선고를 안 할 거다.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추론도 막 그렇게 뭐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그런데 뭐 그것 또한 사실은 헌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4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이것만 남은 거니까 곧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는 신속히 파면 선고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그런 대응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재탄핵 카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 최종심 판단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예, 무죄 선고 내려진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즉각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상고했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하고 뭐 그런 탄핵 심판 이런 것들 다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확정 판결 언제 나올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지, 아니면은 더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면 그 이유가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그 스케줄을 보면 서울고법이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야 돼요. 또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는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양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받고 검찰이 20일 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1심하고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대법 심리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은 일단 1학기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예, 여기부터 뭔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야 될까요? 복귀를 하고, 근데 복귀 후에 투쟁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려대도 대다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는데, 당장 복귀 시한이 오늘 가톨릭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등등 되고 있고, 이번 주에 가천대, 건국대, 아주대 등 줄줄이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이제 먼저 움직인 서울대, 연세대 측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를 하니까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꽤나 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연대가 흔들리는 거죠. 의대생 단체는 물론 이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적되는 건 난데 의대생 단체가 이렇게 투쟁을 얘기하면서도 나를 책임져 주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기류가 확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혀지고요. 그리고 또 돌아온 학생들은 이제 투쟁을 끝낸다는 게 아니고 복귀 후에 투쟁을 하겠다라고 가닥을 잡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각 의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또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미래 환자들을 잊지 말아달라,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서한을 직접 보낸 것은 사실상 지금 어떤 한편으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의대생들이 남아있는 게 많은 게 아니냐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정부로서는 어떻게 방점을 찍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서한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로 산불 관련 소식 위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는 좀 나오지 않고 오늘 불이 꼭 다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고속도로 통제는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산 영덕고속도로는 동상주부터 영덕까지 통제되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의성부터 예천까지 차단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포 부근 4차로에선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5km 밀리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일대에서도 짧게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점심시간인 만큼 정체는 빠르게 해소됐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3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북정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유용한 정보로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한낮의 과학실 서울신문 유용한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왜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렇죠. 예전보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텐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와 비슷한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요새 보면 손의 일부처럼 사용되다 보니까 네. 전화번호나 뭐 약속 날짜 등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반복 학습 과정이 사라지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건망증 증세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신 그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진짜 치매 현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치매가 오래되면은 실제로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학생들은 또 공부한 것이 그대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억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기억력이 정말 뛰어나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뭐 언제 한 20년 전쯤 우리가 어디서 뭘 그렇죠.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막 이런 일화들을 쫙 풀어놓는 그렇죠.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도 아기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나 친인척들의 이야기를 본인의 기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전생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최면술로도 얘기하신 것처럼 말 못하고 기어다니던 그 생후 몇 달이나 몇 년까지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인이 생후 첫 몇 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뇌과학이 발달은 요즘도 그 원인을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 컬럼비아 대하고 예일대 스탠퍼드대 공동 연구팀이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을 회상하고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란 걸 확인하고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회상 복구가 된다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그 생후 4개월에서 2살 사이의 그 영유아 26명한테 새로운 얼굴이나 사물 장면 이미지를 2초 동안 보여주고 또 1분이 지난 뒤에 같은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면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활동을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그러니까 f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가 새로운 이미지를 볼 때 해마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같은 이미지를 다시 보여줄 때 더 오래 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들은 익숙한 것을 보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아기가 이전에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실제로 똑같은 사진을 볼 때 아기들의 그 해마 뒤쪽 부분 그러니까 기억을 회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fMRI로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그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것은 기억이 처음 저장된 방식하고
뇌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색 단어 사이에 어떤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는 건데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아기 때 경험이 입력되는 방식하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말도 하고 뇌가 보고 들은 것을 맥락에 맞춰서 분류하고 범주화할 수 있을 때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아기 때 기억이 남아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억에 접근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잘 까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학생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를 두고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과적 성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과 성향들 얘기하는 것들 종종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외우는 것을 못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대표적인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은 기억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외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어떤 정보를 외울 때 책에서 나온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과 연관시키거나 문장과 함께 통합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잘 떠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이미징연구단하고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이 한 연구인데요. 새로운 정보 처리, 기억 형성, 회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그 뇌 속 해마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율하는지를 밝혀낸 겁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한테 유튜브 웹드라마를 보여준 다음에 자유롭게 줄거리를 회상하게 하면서 fMRI로 뇌 신호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정보가 적은 장면일수록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는 과정과 기억 형성 과정이 연관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인 해마는 그 영화 장면마다 새로운 정보 처리, 기억 형성, 기억 회상 과정을 처리하고 일련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하고 기억 형성 공간은 신경 활동이 특정 축을 따라 조율 정렬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찰됐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처리 공간과 기억 형성 공간의 정렬이 더 잘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영화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에서 기억을 형성할 때 신경 신호 패턴이 얼마나 잘 조율, 정렬하는지가 기억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해내는 인물들이 종종 그렇습니다. 등장을 하잖아요. 자주 나옵니다. 가끔은 좀 나도 그런 기억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억력을 포토그래픽 기억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기억력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라도 다양한 기억 방법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기억력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독일 뇌신경과학자들은 깨어있는 동안 만들어진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키는 핵심은 충분한 잠하고 일정한 학습 환경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다 발표했습니다. 네. 깨어있는 동안 학습한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면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전에도 꽤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잠자고 있을 때 말고 깨어있을 때도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생쥐 21마리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새로운 물건에 노출시키거나 학습시킨 다음에 한쪽은 바로 잠을 재웠고요. 다른 집단은 또 한 2시간 동안 깨어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잠자거나 깨어있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전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잠을 충분히 잔 생쥐들이 잠을 못 잔 생쥐들보다 기억력이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후에 생활 공간을 바꾸면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바뀌면 깨어있을 때 기억 수준은 비슷하지만 장기 기억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 학습 환경을 갑자기 바꾸거나 억지로 잠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학습 능률과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과 무거운 엉덩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학습한 내용이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 실제로 반복 학습과 오랜 학습 시간이 기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미국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근데 순수한 의지력에 의존해서 억지로 참고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그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를 앞두고 있는 19,88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부 방법하고 시험 성적을 비교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조건 참고 견디면서 오랜 시간 공부한 엉덩이 무거운 학생들은 학습 일정과 시간을 짜서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하고 장소를 파악해서 공부 시간만큼은 주변의 모든 유혹을 떨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뭐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장기 기억은 경험의 반복 획수만큼이나 자극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연구팀은 기억 연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캘리포니아 바다 민달팽이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장기 기억 형성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반복 자극보다는 자극 패턴에 따라 장기 기억이 쉽게 형성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극의 순서가 약 강일 때가 강약 자극보다 쉽게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네. 이걸 사람의 학습에 적용한다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한 다음 어려운 공부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운 과목 공부로 힘을 빼고 쉬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 효율도 높고 내용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법인데요. 공부할 그렇습니다.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뭐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들을 때 그때 나도 좀 사둘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후회나 결정이 기억에 좌우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거 선택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후회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완전한 기억이 잘못된 선택의 주요의 원인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연구인데요. 의사결정 실험하고 fMRI 촬영으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까먹고 우리가 어렴풋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연구팀은 2,811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과일, 운동화, 샐러드 드레싱 등 6가지 종류 소비재에 대한 선택을 조사했는데요. 연구팀은 좋아하는 브랜드나 종류를 주관식하고 객관식으로 2번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 중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fMRI 촬영을 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항목보다는 덜 선호하지만 더 쉽게 기억하는 것들을 고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기억 때문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네.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의사결정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구로 의사결정 능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연구는 없어요? 뭐 사실 노화는 신체와 함께 뇌에도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보스턴대에서 수행한 연구인데요. 뇌에다가 약한 전기 자극을 줘서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건망증을 호소하는 65세에서 88세 남녀 156명을 대상으로 하루 20분씩 나흘 동안 5개 분야별로 그 각각 단어 20개씩 총 100개의 단어를 매일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뇌 영역 2곳에 4Hz 정도의 약한 자극을 전기 자극을 줬는데요. 그 다음 암기 후에 1시간 뒤에 한 번, 3일 뒤에 또 한 번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모두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이전에 비해서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기 자극의 효과는 약 한 달 동안 정도 지속됐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노화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하고 이탈리아 등 7개국 공동 연구팀은 생쥐 실험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력 감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팀은 뇌 신경세포인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뉴런 주위망 속 화학 성분을 변화시키면 신경 가소성이 회복되고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뇌 신경 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능력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저하됩니다. 연구팀은 늙은 생쥐하고 어린 생쥐 기억력 판단력을 측정한 결과
뉴런 주위의 확성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인지 능력을 측정을 하면은 늙은 생쥐도 젊은 생쥐하고 비슷하게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한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 올려주다를 뜻하는 관용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가마를 태우다와 비행기 태우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비행기 태우다입니다. 이 관용구는 비교적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 공연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구에는 비행기 고문으로 고문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죠. 일제 경찰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비행기 태우는 악랄한 고문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고문을 가리켜서 비행기 태우기 또는 비행기 고문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가마를 태우다는 그럴듯하게 추어 올려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여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마를 태워서 대충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 철저히 검사할 테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강원 산지에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 강원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빠르게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광주 12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1도, 철원 영하 5도, 안동 0도 등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의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경상 37명, 주택 등 시설 피해는 3,400여 곳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북 북부의 진화율은 85%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산불 대책 가용 예산이 충분한데도 야당의 예산 삭감 탓에 대응책을 못 내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진실을 오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 딸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경북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이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형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만 3만 7천 명에 달하는데요. 임시대표소에서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잠자리와 끼니 또 씻는 것부터 빨래까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피소 안에서는 텐트가 부족해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기도 하고요. 접이식 방석 여러 장으로 침대를 만든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대피소마저 부족해 야외 캠핑장도 임시 생활시설이 됐는데 산불 연기가 스모그처럼 하루 종일 끼어 있어 이재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을 도우려 봉사단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지만 이 산불이 계속 번져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벌써부터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불편한 대피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게 더 괴롭습니다. 대형 산불이 덮친 지역엔 재난 문자가 10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피소로 오신 분들도 많다고요. 네, 산불을 알리는 재난 문자는 계속해서 울리지만 어르신들 휴대전화에는 미확인 문자만 가득한 게 현실인데요. 귀가 어두워 문자 소리를 못 듣거나 눈이 어두워 아예 휴대전화를 안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북 영양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한 어르신의 휴대전화에는 재난 문자 50여 개가 읽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있었는데 문자가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웃들이 대피하라고 알려줘 대피소에 올 수 있었다며 아들이 전화하면 받는 정도지 휴대전화를 잘 못 쓴다 말하기도 합니다. 80이 넘은 또 다른 어르신의 휴대전화에도 미확인 재난 문자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자식들이 휴대전화를 사주긴 했지만 문자를 볼 줄 모른다며 동장이 전화를 걸어 대피하라 말해준 덕분에 산불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나서야 산불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린 분도 계십니다. 산불이 코앞까지 번진지도 몰랐다가 동네 이장이 급히 대피소로 가야 한다 알려줘 함께 차를 타고 왔다 말하면서
문자고 뭐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나 할 말은 집 전화로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부 노인들은 구형 휴대전화에 해당하는 3세대 그러니까 3G 폰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3G 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고 하네요. 2013년 이전에 출시된 4세대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입자 수는 전체 1%가 채 안 되지만 이 중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여전히 3G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높아 고령층의 재난 문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자 중 유독 고령층이 많기도 했는데 재난 사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대안 시스템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으로 번진 배경으로 침엽수림과 임도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침엽수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산불이라도 나면 불쏘시개나 화약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나무 송진이 꼽히는데 이 송진은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횃불의 연료로 사용됐을 정도로 인화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전국 산림에서 이런 침엽수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나갈 연료를 산에 잔뜩 쌓아놓은 셈이라며 바람과 기후는 어찌할 수 없는 변수니 나무 수종과 밀도 등이라도 관리해야 한다 조언합니다. 또 임도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산림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산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대부분의 산은 헬기로 불을 끄는데 이번 추락 사고도 그렇고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한계가 명확하죠. 산림 관리 차량이 다니는 임도는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15리터 등진 펌프를 메고 1시간을 가야 할 거리를 소방차는 5분 만에 3,000리터의 물을 싣고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림청은 임도 유무에 따라서 산불 진화 효율이 5배까지 차이가 난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임도가 적다는 겁니다. 1헥타르당 4.1m 수준으로 54m인 독일이나 24m 수준인 일본보다 현저히 적고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의성군의 산불 임도는 다 합쳐봐야 700m 남짓입니다. 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울주군의 경우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폭 3m짜리 임도가 있는 화장산에선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 물을 뿌려대 29시간 만에 완전 진화를 해낼 수 있었고요. 반면 같은 울주군에 있는 대운산은 임도가 없는 탓에 엿새째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고 불이 난 지 128시간 만에야 진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산이 사유지인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환경단체의 반대도 난관이라며 인도 만들기가 어렵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피로도도 걱정이에요. 네, 생사가 오가는 진압 현장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고 지쳐 쓰러지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한 소방관이 SNS를 통해 알린 소식에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는지라며 동료 반장님과 거의 탈진 상태, 산불을 끄려는 소방관들의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소방관은 야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방화복 상의를 벗은 채 얼굴을 감싸고 누워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에 그을린 자국이 잔뜩 있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누적된 피로도를 짐작했습니다.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경북 소방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됐고 최소한의 차량과 인원만 남기고 모두 지원 출동 나갔다며 400명 규모로 5일째 산속에서 밤낮 없이 분투 중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진화에 애써주시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다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형 산불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했던 축제를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옆 동네는 불타고 있는데 축제가 웬 말이냐, 취소는 무책임하다,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합천구는 어제 24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회를 예정대로 정상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웃 지역인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이래째 꺼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대회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대회를 준비해온 분들의 노고와 참가자 기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선
한순간에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축제를 강행하는 건 합천군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민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이 산불로 인해 초상집 분위기인데 마라톤 대회가 말이 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적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당장 2,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가 어렵고 다른 지자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는 대회가 아니라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힘들다며 다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축포속이나 치어리더 공연 등은 없애 이 대회를 축소해서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창원시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축제를 축소해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축제를 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창원시는 수개월간 준비해왔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축제를 전면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아무리 축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라고 해도 축제는 축제라며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가고 진화대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화마싸고 있는데 한쪽에선 꽃 구경하며 웃고 떠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강 건너 불구경인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많은 국민이 우울감을 겪고 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9.9%, 약 절반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응답도 10년도 채 안 돼 한 자릿수에서 올해 20%를 넘겼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스트레스가 약 20%대로 가장 많았고요. 대인관계, 취업과 결혼, 노후를 비롯한 미래 불안 등이 꼽혔습니다. 10명 중 7명은 우울감을 느껴도 치료를 받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치료 사실이 알려지면 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약 5년 동안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지만 정신과는 심각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단 한 차례도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 말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혹여 병원을 찾았다고 손가락질 받진 않을까, 취업에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는다는 응답도 90% 가까이 나왔는데요. 우울증을 방치하고 치료를 피하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그저 참고 버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요즘 국내 대형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일선 점포를 줄이는 추세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지만 또 고령층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죠. 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금융당국이 우체국이나 지역저축은행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적금이나 대출은 은행 고유의 업무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점포에서 일종의 대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신업과 같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을 은행 대리업자로 인가해 줌으로써 은행 예적금이나 대출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건데요. 전국에 2,500개 영업망이 있는 우체국도 포함됩니다. 은행이 대리업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 업무를 보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서고 3분기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사업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다른 대책으로는 공동 ATM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4대 은행이 포함된 공동 ATM이 지역 전통시장에 설치돼 운영 중인데 은행 수가 적어 관심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 ATM을 사회공헌실적으로 인정해 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지역 대형마트 등에도 공동 ATM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 등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현금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면 9,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출금할 수 있게 해주고 모바일 현금카드로도 거스름돈 입금이 가능하게끔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의 절반이 하루 10분도 채 걷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의 운동량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질병관리청이 최근 10년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해봤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일 한 번 최소 10분 이상 걸었다는 비율도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전체 청소년 신체 활동은 10년 전보다 다소 늘었지만 다른 나라 또래에 비하면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고교생 신체 활동 실천율은 약 13%대로 미국보다 30%포인트 넘게 낮았고요. 네. 특히 여고생의 경우에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비율이 9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가는 게 주변에 마땅히 운동할 공간도 부족하고 학원만 다녀와도 힘이 들어 운동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말하는데 일찍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려 책만 들여다보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재작년이었죠. 한 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는데요.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려 급히 펜을 내려놨더니 이내 또 한 번 벨이 친 겁니다. 그제야 처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국어시험은 물론이고 그 이후 시험까지 망쳐버렸다 토로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1년 석 달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게 명백하다며 한 명에게는 300만 원씩 나머지는 10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타종 사고로 인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판단했는데 소송 대리인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배상 판단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해도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다 주장하며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겠다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 가운데 하나가 대상포진이라면서요? 네, 대상포진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엄청 아픈 병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신데 네. 어릴 때 이 수두를 앓은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두랑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수두가 나아도 이 바이러스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절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 신경세포를 따라 살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표현을 합니다. 병을 일으켜요. 그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때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신경절, 신경이 지나가는 그 라인대로, 그 줄대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잡히는 이런 수포가 생기고 마지막엔 다 낫고 나면 까맣게 딱지가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참 괴롭습니다. 근데 저희 시대 때는 거의 다 수두를 앓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수두 안 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상포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수두가 이제 지금은 예방접종을 해요. 어릴 때. 근데 안 앓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두를 굉장히 약하게 앓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수두를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년 통계를 보면 이 대상포진 환자가 겨울에 점점점 줄어들다가 일교차가 커지는 이 봄이 되면서 특히 3, 4월에 확 늘더라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지금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약간 감기의 몸살과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근데 대상포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이 뭐 엄청 심하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실 텐데 심하게 안 아프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온몸이 으실으실하고 좀 오한이 나면서 약간 아프다. 몸살이 났나? 네. 뭐 감기가 걸렸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뭐가 갑자기 막 칼로 이렇게 베인 것 같이 또는 큰 망치로 팍 맞은 것 같이 심한 통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뭐 그냥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아파지니까 이제 이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을 치료를 해야 합병증이 안 생겨요. 수두 합병증이 생기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리면 포진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에는 없죠. 초기에는 없고 약하게 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발진이 없거나 수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타납니다. 뭐지 그쪽이 아픈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다가 갑자기 발진이 나타나고 수포가 생기면서 엄청난 통증이 오는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따라가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딱 반쪽으로만 나타납니다. 오른쪽 왼쪽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가슴을 중심으로 치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고 등을 중심으로 쳐도 오른쪽 왼쪽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신경절을 따라서 가는구나.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환절기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은 그냥 그런 정도야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출산보다 심하다.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점수를 먹였더니 대상포진 점수가 22점, 출산 고통이 18점.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통증이 15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깨면서 아픈 그 통증도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그거보다 7점이나 높으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피부가 이제 맨 처음에 발진이 생겨 뻘겋게 됐다가 수포가 생겼다가 농포라고 그래서 고름이 잡혔다가 이제 그다음에 낫게 되는데 이 수포가 생기면서는 칼로 정말 베는 것 같은 정말 많이 아프고 망치로 때린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 가야 돼. 빨리. 네. 그러니까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합병증이 나타나나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불러요. 대상포진이 나타난 다음 후에 신경통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나았는데도요? 네, 다 나았어요. 피부는 껍질이 다 상처가 다 났어요. 근데 계속 거기가 아픈 거예요. 몇 개월간 아프다가 안 아파지면 그건 참 다행인데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계속이요? 네, 계속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괴롭거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 손상이 그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수개월, 수십 년 또는 평생 통증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통증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걸 동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시작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이내. 그러면 아직 어떻게 보면은 발진이 안 생겼어도
느낌이 있다 그러면 가야죠. 가야 되겠네요. 네, 가야죠. 가서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네. 근데 확인이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발병 부위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어디에 대상포진이 왔다 이런 얘기 서로 하시면서 운이 좋았다,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던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맞아요. 주로 나타나는 곳은 가슴과 등 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목, 이 경추 부위, 그다음에 얼굴의 3차 신경 부위에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귀를 중심으로 해서 눈 쪽과 입 쪽과 턱 쪽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3차 신경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3차 신경으로 오게 되면 눈으로 가 있는 신경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오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 안쪽에 그 신경을 따라가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다음에 귀 쪽으로 가는 신경과 연결이 되면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리가 계속 나거나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입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면 입을 잘 못 움직이거나 발음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통증과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워요. 얼굴에 생겼을 경우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운이 좋았다. 얼굴 한쪽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눈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신경통이 몸의 다른 곳으로 막 옮겨 다니기도 해요? 허리 뼈 신경 쪽으로 대상포진이 오면 무릎이나 발등 쪽으로 이렇게 좀 통증이 전이돼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신경의 한 부분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쪽 신경을 다시 또 쫓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옮겨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흔히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추세를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전체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어요. 여성이 1.6배나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에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23년 대상포진 환자를 확인해 보면 약 75만 7,600명 정도가 이제 걸렸는데 그중에 20대에서 30대 환자 수가 12만 3,660명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두는 전염력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상포진도 이런 전염성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전염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포가 생겼을 때 그 수포 속에 있는 물집 이것은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집에 들어있는 그 물이 밖에 다른 사람한테 닿게 되면 수두를 옮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대상포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무서운 대상포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예방주사죠. 예방주사. 요즘에 예방접종이 안 만들어져 있는 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예방접종만 하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100%는 또 아니에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상포진에 취약하다. 그래서 적극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백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독화 생백신. 요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조합 사백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약독화 생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한번 맞으면 계속해서 점점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쓰지 않고 있고 지금은 재조합 사백신을 쓰는데 2번 맞습니다. 엄청 아파요. 한번 맞고 나면 굉장히 아파요. 2달에서 6개월 사이를 두고 2번을 맞는데 한번 맞을 때마다 아픈 걸 해결하는 이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진통 소염제를 이용을 해야 할 정도로 아픕니다. 하지만 면역 지속력이 엄청 길어요. 평생이 갑니다. 그리고 약 9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다 이걸 쓰는데 너무 오랫도록 지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백신을 이용합니다. 일찍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0대 미만은 사실 예방접종 굳이 해야 되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서서 또 젊은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긴 한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유 이건 뭐 꼭 맞아야 되나 아직 팔팔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점점점 이 대상포진을 자꾸 맞게 되는 이유는 젊을 때 대상포진이 생기고 나면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젊을수록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걸린다는 의미가 벌써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뭐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이 그리고 그 신경통이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젊은 사람도 그렇게 면역이 떨어진 경우는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혹시 대상포진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 돼요? 재발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대상포진을 3번 겪으셨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아마 그렇게 오래 여러 번 겪으셨는데 굉장히 드물거든요. 5% 이하고 주로 이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생깁니다. 뭐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거나 또는 너무 뚱뚱하시거나 또는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은 재발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이 너무 괴로웠어서 이제 예방접종 맞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두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우선은 지금 막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막 수포도 생겨 있고 아프고 막 이런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끗이 다 피부가 해결이 되고 좋아진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나서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 맞아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맞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 지금 막 걸려서 아픈데 예방접종하는 것은 조금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두 백신 맞았으니까 대상포진 백신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아니에요. 수두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의 그 역과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두 백신 맞았다고 대상포진 안 걸릴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으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면역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막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비법이랄 거는 없고요. 제일 큰 것은 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일, 즉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스트레스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즐겁고 재미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깊은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거든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음식들, 채소, 과일, 제철 과일 이런 것들 좋고요. 적당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대상포진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올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872님, 저는 대상포진이 무서워서 50세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65세쯤 또 맞아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나이가 몇이신지 안 써놓으셔가지고 맞은 지 얼마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백신을 맞으셨으면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백신은 2번 맞는 거거든요. 50세 때 맞은 게 1번 맞고 마르셨다면 다시 맞으셔야 됩니다. 콩으로 최경환 님이요. 아는 분은 대상포진이 귀로 와서 청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회복이 어렵나요? 하셨어요. 네, 회복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 청력 그 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반대쪽 오지 않은 쪽을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듣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더 무서워져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6094님, 피곤하면 입술과 눈 주변에 수포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경우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요것은 이제 그냥 일반 포진이거든요. 일반 네. 포진. 이 일반 포진은 주로 입술, 입 주변, 그다음에 생식기 주변 이런 쪽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술 주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도 걸릴 확률이 높죠. 네. 4783님, 대상포진이 발등으로 왔다가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발등 부위가 가끔 따끔따끔 찌릿찌릿합니다. 이런 후유증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가끔 따끔따끔 찌릿찌릿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건 치료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후유증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약물을 조금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시니까 치료 필요 없습니다. 1289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셨어요. 네, 성인한테 하는 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은 글쎄요, 완벽하게 제가 딱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정도로 2번 정도를 맞으셔야 됩니다. 저렴하지는 않았던 거. 아, 그럼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참 어느 금요일보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죠. 아, 맞습니다. 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마 마음이 무겁다고 우리 DJ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전국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산불 피해 맞아요.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냥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수밖에는 맞아요. 없다는 게 좀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이 순간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간절할 게 바로 봄비 소식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어제 그제 조금 내리긴 했었는데 진화에는 좀 미약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도 봄비가 그 사계절에 내리는 비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좀 반가운 비잖아요. 오랫동안 추웠던 이 겨울을 보내는 비이기도 하고 또 봄비가 오고 나면 새싹이 돋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데요. 정말 어느 해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봄비를 바란 이번 주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의 그리고 오늘 이 곡 나름대로의 기우제 같은 마음으로 오늘 테마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봄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가요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첫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야심차게 준비해본 봄비인데요. 그 정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봄의 정취를 가장 잘 그려내는 아티스트 가운데 신중현 씨가 있는데 그 신중현 씨가 작업에 참여한 곡 봄비 준비해봤습니다. 신중현 작사 작곡이고요. 이 노래는 이후에도 다양한 가수들이 다시 불렀어요. 그 신중현 씨가 이제 신중현 사단이라고 해서 자신이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자신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건 박인수 씨
버전이나 김추자 씨 버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야심차다고 말씀드린 건 이 곡을 최초로 불렀던 아티스트의 노래를 가져와서입니다. 바로 이정화 씨예요. 사실 이름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 신중현 씨가 에드허 그 밴드 활동을 마친 이후에 진짜 그 초기에 함께 작업을 나누었던 보컬리스트고요. 그리고 활동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신중현 씨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월남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좀 슬플 정도로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신중현 씨도 실제로 라디오에 출연한 이정화 씨의 목소리를 듣고 캐스팅을 했다고 할 정도더라고요. 시대에 박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울림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67년에 발표한 그 사이크데릭 사운드, 이제 요즘은 사이키델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당시 표기는 사이크데릭이었거든요.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최초 녹음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에요. 맞아요. 좀 흔한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정화 씨도 신중현 사단으로 분류되는 여가수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렇죠. 아마 신중현 씨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아티스트이고요. 워낙에 신중현 씨가 뭐 기타도 잘 치고 작사 작곡도 잘하지만 저는 이제 신인 발굴과 프로듀싱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펄시스터즈 너무 유명하고요. 이외에도 아까 소개해드린 뭐 김추자 씨나 뭐 박인수 씨, 뭐 장현, 김정미 씨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 음악 역사의 위대한 한 부분을 만든 뭐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신중현 씨가 그려내는 봄의 정취를 참 좋아하는데 봄이 이렇게 따뜻함이 밀려오는 어떤 포근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면서 좀 몽롱해지는 기운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 봄 아지랑이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 좀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을 참 미묘하게 잘 표현해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봄에 내리는 비, 봄비를 이정화의 목소리로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정화의 봄비 듣고 왔습니다. 네. 0711님이요. 우리 같이 세차해요. 세차하면 비가 오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름의 기우제로 봄비 노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자가 왔네요. 글쎄 말입니다. 다음에 들어볼 봄비 노래는 어떤 느낌의 곡일까요? 네, 다음은 봄이 되면 생각나는 그 남자입니다. 요즘 뭐 그냥 봄 알람 같은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벚꽃 피고 봄이 오면 장범준 씨 네. 많이들 떠올리시죠? 장범준의 2집 가운데에서 봄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이 2016년도에 발표된 두 번째 솔로 앨범 수록곡이었는데요. 당시 타이틀은 사랑에 빠져요라는 곡이었고 이때 장범준 씨가 좀 뭐랄까 아티스트로서 좀 음악적인 실험을 한 앨범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앨범 자체가 우선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파트는 장범준 트리오라고 해서 이제 기타, 드럼,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밴드 편성으로 수록한 노래들을 담았었고 또 한 편에는 언플러그드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드럼, 베이스, 피아노를 주로 사용한 이렇게 아예 악기 구성부터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앨범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봄비 같은 경우에는 언플러그드 파트의 수록곡이에요. 그래서 그 포근한 뭔가 그 아주 통기타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나무 냄새가 좀 나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앨범인데 두 가지 맛을 담은 앨범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에 장범준 씨가 음악적으로 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느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버스커로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었고 또 장범준 솔로로도 인기를 이어가다 보니 음악가로서의 여러 시도에 좀 목말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 두 장 앨범이 악기 편성뿐만이 아니라 담고 있는 음악 그 스타일 면에서도 좀 상반된 차별화된 음악들을 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트리오 파트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언플러그드 파트에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자신의 음악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아 맞아 그랬었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예전에 왜 그 윤상 씨가 90년대에 너무 큰 인기를 얻은 이후에 그 자신의 앨범을 파트 1, 2로 나눠서 1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 2에는 좀 실험적인 음악 담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생각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봄이 되면 뭐 장범준 씨 노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긴 맞아요. 하는데 근데 봄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또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수록곡이다 보니까 손이 쉽게 안 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마침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좀 좋아요. 근데 노래 들어보시면 아 장범준이구나 하실 만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범준 특유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언플러그드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더 그럴 텐데 뭐 하나의 리프로 3분 쭉 이어가는 심플한 구성이나 약간 타령 같은 가창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주루루 주루루 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입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장범준 씨의 특유한 가사 구성 방식이거든요. 그런 모든 면에서 좀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곡으로 오늘 봄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좀 오랜만에 정규 4집 신보를 발표하기도 해서요. 이 노래 듣고 아 장범준 들을 때 됐지 하시는 분들은 신보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장범준의 봄비 듣고 올게요. 장범준의 봄비 듣고 왔습니다. 3253님이 산불 진화를 얼마나 바랐으며 봄비 노래를 선곡하셨을까요? 곱고 착하신 유나님 덕분에 마음은 벌써 촉촉해집니다. 오늘은 주불, 잔불 진화율 100%라는 뉴스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예쁜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세모정 가족들 마음도 참 곱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마음이 모여서 주말에는 좋은 소식 꼭 들렸으면 좋겠다는 오늘 생각 드네요. 꼭 들렸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주말까지 가져갑시다. 오늘로 갑시다. 같은 봄비인데 두 네. 곡의 느낌이 참 달라요.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볼 봄비는 또 어떤 곡이에요? 마지막 봄비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봄비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 세 곡 가운데서는 가장 좀 산뜻한 봄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자친구의 봄비 준비해봤어요. 2017년에 발표한 여자친구의 네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이고 그 핑거팁이라고 하는 타이틀곡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었는데 좀 이전에 항상 그 약간 청량한 느낌이기만 하던 여자친구의 느낌에서 조금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뭐 일종의 여자친구로서는 좀 강렬한 컨셉을 가지고 있던 앨범이었었거든요. 실제 앨범 제목도 Awakening, 각성이어서 네. 당시 이제 K-pop 팬들 사이에서는 여자친구 좀 변신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앨범 수록곡입니다. 강렬한 시도를 한 앨범에 봄비라는 노래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제 타이틀곡이 좀 그렇다 보니까 수록곡에서는 좀 여전한 그 여자친구 특유의 애틋한 서정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표곡이 바로 이 봄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노래 들어보면 저는 그 걸그룹 들이 부르는 봄 노래가 만드는 특유의 풍경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시는 곡 중에 뭐 아이오아이의 벚꽃이 지면 같은 노래를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곡에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봄비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은아의 오늘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자친구의 봄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